요 사진 처음 나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은 이걸 누가 갖다 놨는지 이 당시 현장에서 약간 소란이 있었다가 그 회사가 도발한 거네. 제네시스 신차 발표회 하는데 옆에다가 미쉐린 타이어 갖다 놓은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고급 정도인데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아,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 그 다음 기사 하나 볼게요. KF-21을 전력화하는데 이게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공대지 조기 통합이 뭔가 문제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공대지는 아까 직전까지 본 건 공대공 미티어였고 공대지를 사실은 먼저 개발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조기 통합이 어렵다라는 게 공대지 포함된 게 이제 블록 2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블록 1은 이제 전투기만이었고 예. 블록 2가 공대지 예. 를 포함하는 거였는데 이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뭐예요? 결국 돈 때문입니까? 아니 개발하다가 지금 이제 두기 시험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이제 추락을 했으니까 이거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가 추락을 했어요? 이 공대지 미사일이랑 미사일이죠. 깜짝 놀랐네. 예, 비행기가 아니고 어휴, 깜짝 놀랐네. 있는데 이게 또 참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선생님. 제가 잘 몰라갖고 질문 드리겠는데 공대지는 원래 땅에다 떨어뜨리는 거니까 추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공대지 미사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이란 건 지금 LIG DNA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을 만들어요. 요 공대지 미사일은 이게 공대지 미사일이요? 예. 요거 이제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IP를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트 엔진을 달고 요 체계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LIG DNA가 답니다. 꼭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네. 꼭 싸움 붙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측면에서는 일을 좀 하는 게 첫 번째로 있고 이 우리 방산에 레거시가 있는 거예요. 레거시가 뭐냐면 원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방산업체는 자기가 만들 수 있고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탱크만 만들어. 넌 장갑차를 만들지 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트 엔진을 만들어. 풍사는 폭탄을 만들어. 분업. 하는 게 정해져 있고 이 회사만 이 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분업 체계였던 거예요? 아니요. 리스크 관리보다는 독점을 좀 용인해 준 겁니다. 아, 수익성이 안 되니까 네, 어차피 맞습니다. 마진도 많이 주지도 못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K방산 잘 나간 지 이제 몇 년이 안 됐고 그쵸.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 암흑과 같은 30년, 그 저희 선배들은 거의 50년 동안 봤다가 이제 말년 10년에 갑자기 좋아졌다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친한 친구 하나도 예전에 뭐 방산업체 다니다가 때려쳤거든요. 아, 여기는 미래가 없다. 답이 안 나오는 회사다 네. 이러면서. 아,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게 중요해서 독점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때부터 이 계열화 전문화라는 제도가 폐지돼가지고 전투기를 만드는 업체도 헬기를 만들 수 있게 했고 전차를 만드는 업체도 장갑차를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이걸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새로 신규 시장에 진입하려니까 업체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 눈치를 보고 있다. 더 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조심조심 해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저가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걸로 고통도 받았는데. 그래서 독점이 가능하게 구조를 만들어준 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그 레거시라고 네. 표현해 주신 근데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요 미사일이 또 문제가 생긴 게 제가 앞서 말했듯이 LIG DNA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만든다 했잖아요. 네네네. 요거를 좀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외국입니다, 외국. 외국에서요? 네. 뭐라고요? 왜 저거를 니들끼리 만드냐 뭐 이런 거예요? 기술력이 없는데 기술력이 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미사일은 망할 것이다. 왜냐? 요게 최근 들어가지고 요런 미사일 종류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타우러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독일 회사가 만든 타우러스 미사일이 현재 대한민국이 쓰는 주력 공대지 미사일인데 요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달라고 하고 비슷한 걸로 유럽에서 만드는 거라든가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거의 연간 수요가 2~3천 발이 넘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왜냐? 요즘에 대공 미사일이 너무 채워지고 천공 같은 게 너무 많아지니까 잘 나가니까. 전투기가 가까이 적진 가면 너무 위험해서 요런 미사일 같은 경우는 500km를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떨어뜨려 놔야 지가 활공을 하면서 500km나 찾아가서 때려받고 전투기는 먼저 도망가고. 네, 예. 그래서 옆에 여기 사진 보시면
날개가 있는 게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80을 그래서 위해서. 500km를 날아갑니다. 서울에서 쏘면 이제 거의 북한 끝까지 가요. 요런 것들이 또 시장이 크다 보니까 해외 업체에서는 원래 장사가 잘 안 됐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안 됐을 때 요것도 이게 비사 같은 건데 해외 모 업체에서는 한국에다가 이제 생산 라인 이전해주고 지적재산권만 자기가 가지게 생산을 하자 뭐 이런 건데 우리가 거절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한 200대 정도 생산하는데 앞으로 6, 700대 많이 생산을 할 거거든요. 네. 이 시장을 해외에 주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그 해외 업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외국산 미사일을 달면 KF-21이 더 잘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외국 방산 기업이 네. 우리 거 달아야 니들 거 더 잘 팔려. 네. 제네시스에도 우리 부품을 넣어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 주장에 동의를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동의를 하신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요 미사일이 2028년 12월에 개발이 완료되거든요. 28년도요? 예. 근데 이제 일부 기사에 보면 2032년도에 요게 완료된다고 생각하신 그 보도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말장난인데 4년 동안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 시작 시점으로 봤을 때는 2028년도부터 이제 이게 KF-20에 들어갈 거고 생산이 끝난 시점으로 봤을 때 2032년도에 이제 끝나는데 개발은 28년도에 끝내서 생산을 2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생산이 4년 걸려요? 네. 아니 무슨 뭐 저거 한 땀 한 땀 만들기? 예, 한 땀마다 만듭니다. 모든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한 모든 방산 무기들은 대량 생산하는 거 총알 정도밖에 없을걸요. 아, 야, 근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4년 걸린다고요? 하나가 아니겠습니다만. 200개를 만드는데 4년 걸린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니네들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니네들 실패를 할 거니까 수입을 해. 달리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장을 하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때려치워라. 이런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이제 사랑하는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 거 빨리 사다 써라.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의 생각도 있을 텐데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적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북한의 미그기를 견제하려고 KF-21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대공보다 공대지가 확실히 더 중요한 건데 네. 공대지가 없는 KF-21은 반쪽짜리 아닙니까? 플러스 수출에도 막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독일에서 만든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이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만든 비슷한 미사일 스톰쉐더가 우크라이나 공군에 이전됐는데 독일이 수출 제한 조치를 거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원할 때, 꼭 필요할 때 타우러스를 못 들여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출을 할 때 타우러스를 못 끼고 간다. 그럼 공대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수출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네. KF-21에 독일산 타우러스를 껴서 제3국에 팔려고 하는데 독일이 안 돼, 우리 건 너네 껴서 수출하지 마. 아니면 2배, 3배 줘. 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 말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공기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방산 대박이라 이야기하는 K2 전차, 그 다음에 K9 자주포, 원래 다 독일산 엔진과 변속기를 갔는데 중동 국가에 가려니까 수출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산화를 하고 이랬습니다. 조금 뒤늦게. 예. 그래서 요런 것과 관리된 그 몇 가지 좀 복잡한 사정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팔다리가 다 우리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우리 걸 국산차 안 팔리니까 수입차 싸.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으면 옛날에 네. 대우자동차도 스테이츠맨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예. 디자인 수입해서 우리가 생산만 하고 네. 국산이라고 팔고 막 그런 네. 경우 있었어요. 예.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그 주장이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 동의하지 않고 사실은 매니아분들은 특정 기자분들이나 이런 기사분들을 항상 많이 와서 이제는 다 웬만한 분들은 아세요. 그런데 이제 처음 보시거나 방산에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조금 또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대충 넘어가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21년도 서울 아덱스 그 전시회 때 KF-21에다가 타우러스를 낀 거라네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이 사진. 네. 요 사진 처음 나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독일 애들이 낀 거예요? 많은- 모형. 모형이 사실은 요게 전시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예. 요 미사일이 원래 전시가 안 됐었어요. 요거. 어느 순간 전시가 됐습니다. 이거 바닥에다 놓은 거잖아요. 예. 누가 어느 순간 이걸 갖다 놔서 사실은 이걸 누가 갖다 놨는지 이 당시 현장에서 약간 소란이 있었다가 아니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장착이 아니라
그냥 옆에 슬쩍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치우고 네. 국산 공대지 미사일, 아까 전에 나온 빨간색 미사일이잖아요. 그거 네. 모형으로 교체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독일 타우러스 만드는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타우러스 인터내셔널입니다. 그 회사가 도발한 거네. 제네시스 신차 발표회 하는데 옆에다가 예. 미쉐린 타이어 갖다 놓은 네. 거예요. 아무튼 KF-21 모형 옆에다가 독일의 공대지 미사일을 갖다 놓고 사진을 찍어서 하여튼간 난리가 났다. 네, 그래서 요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그리고. 아직도 요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중동 수출 버전, 우리가 이제 KF-22 중동에 수출한 게 중요한데 중동에는 이 미사일을 못 달아요. 왜 독일 업체가 중동에 팔면 안 돼요? 안 파는데요. 아니 뭐 유럽이랑 중동이랑 뭐 사이가 안 좋나? 왜 그래? 그 관점에서 사실은 독일이 무기 수출 금수 조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잠수함 수출 우리가 추진 중인데 독일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차도 독일이 사우디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요? 모르겠다. 이거는 뭐 외교적인 거나 정치적인 것까지 좀 살펴봐야겠으나.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슈가 있는데 예. 그 독일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사우디의 그 MBS 왕세장님이 빈살만. 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까슈코지라는 그 언론인 한 분을 약간 이제 좀 납치와 그래서 그것도 미국하고 이제 그 사우디 사이도 한동안 안 좋아졌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독일제 무기들의 이제 중동 수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인권 문제 때문에. 예. 이게 사실 이게 뭐가 옳다 그러다 선악의 개념을 일단은 떠나서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또 큰 시장일 수 있으니 네. 우리 입장에서는 KF-21을 중동에 수출하는 게 좋은데 타우러스에만 너무 기대선 또 안 될 테고 그래서 국산 미사일이 자체 공대지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네. 네. 근데 이게 또 생산이 다 되는 시기가 2032년. 네.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KF-21에 타우러스가 됐든 슬램 ER, 네. 미국산이 됐든 공대지는 달아야 되잖아요. 당장은. 그거는 못합니다. 제일 빠른 게 2028년부터 달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대지가 아예 없는 비행기예요. 있는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유도폭탄에 달 수 있다. 지금 유도폭탄. 달려있는 녹색깔이 제이담이라는 유도폭탄입니다. 이것도 공대지예요? 예, 요거는 사거리가 한 20km 정도로 짧고 대신에 가격이 엄청 쌉니다. 사거리가 20km라는 건 KF-21이 공대 공미사일에 노출될 위험을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협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을 다 요격해버리고 난 다음에 공대지를 가서 떨어뜨려야 되는. 예.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상 공격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 말고도 LIG DNA라든가 이런 국내 업체에서 만드는 공대지 미사일이 아까 지난 빨간색 미사일 말고도 5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거 말고요? 네. 5종류요? 네. 공대지를? 네. 그것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DNA가? 각각. 각각? 네. 이건 따로 노는 거예요? 예. 나 너랑 같이 안 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업체가 여유가 없어서 자체 예산으로 R&D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요게 돼서 이제 모듈형 미사일이라는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 주에 사실 제가 녹화 끝나고 부산에 출장에 가는데 그 학회에서 또 그 회사들 발표를 하시기로 했어요. 제가 또 나중에 또 기사로 찾아보고 좋으면 또 와이스트리트에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듈형이에요? 미사일이? 네, 맞습니다. 조립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미사일이? 네. 요즘 이야기하는 그 수류탄 같은 자탄을 수백 개 넣거나 아니면 저걸 지하를 관통할 수 있는 아주 뾰족하고 긴 탄들을 넣거나 심지어는 탄두만 가리키면 되는? 네, 심지어는 이제 미래에는 EMP 그러니까 전자기 충격으로 전자기를 마비시키는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대지 미사일인데 몸체는 뭐 비슷하게 가지만 탄두를 EMP를 끼느냐 뭐를 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거기다 이제 안에 탐색기라든가 이런 거 다 모듈화 시켜서 주문하는 대로 고객 주문에 따라서 사양을 맞춰주고 그리고 국내 수요도 하는 것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한국 방산의 약점이 R&D가 약했습니다. 그 한 국방과학 연구소가 아니면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업체 자체 R&D가 활발해졌다. 돈을 잘 벌어서. 역시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는 203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28년 이후부터는 이 자체 개발 무기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나온, 그러니까 업체들의 R&D 역량이 결실이 나온 게 나온 겁니다. 야, 이게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곳간이 가득 차야 그 다음에 차세대도 개발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또 우려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 유럽은
6세대 전투기를 이제 공동 개발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5세대 계획도 미정이다. KF-21이 4.5세대죠. 예. 근데 이게 이제 4.5세대 전투기를 공군에 막 인도하기 시작한 측면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좀 너무 앞서가는 건가? 아니면 벌써부터 우리는 좀 앞서가야 하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사실 실제로 필요한 거랑 약간 그리고 업체 간의 자존심 싸움이 있습니다. 이 우리 와이스트리트에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린 네네네. 건데 일단 세대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예. 천천히 갑니다. 걸그룹 5세대, 6세대, 4세대 걸그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걸그룹. 네. 예, 걸그룹의 세대 구분과 전투기 세대 구분은 다릅니다. 이 세대 구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트 엔진을 단 전투기가 1세대거든요. 네. 그 이후에 어떤 전투기 새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 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기존 거보다 약간 좋으면 같은 세대. 근데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게 혁명적인 기능이나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가서 이전 세대랑 완전히 구분된다 하면 이것을 다 다음 새로운 세대. 세대라고 해서 지금까지 서방 측 기준으로는 5개로 세대를 나눴고 중국이나 러시아 기준은 4개로 나누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한국의 KF-21은 4.5세대 예. 4세대의 특징과 5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세대만큼의 스텔스 성능, 저기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성능, 요거는 아직 부족한데 전자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져서 5세대급이다 해서 4.5세대거든요. 약간의 스텔스. 예. 예. 근데 6세대는 대체 뭐냐? 네.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 몰라요? 왜 모르냐면 네. 6세대를 만들고는 있으나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앞서 말하는 그 세대가 다른 조건 있잖아요. 이전 거보다 혁신적으로 발라지거나 엄청나게 뛰어난 것들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걔는 새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로키드 마틴이나 뭐 보잉이나 6세대 전투기를 뭐 미국 정부에 제안을 한다. 그래서 뭐 요상하게 생긴 디자인 뭐 제안을 했다. 이런 거 나오는 게 그런 예. 이유예요. 예. 아직 가보질 않아서.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저 같은 언론인들이 추정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걸로 예.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거리입니다. 거리. 연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기차가 이제 옛날 전기차는 한 200km밖에 못 갔는데 테슬라 롱레인지가 나와서부터 500km 이상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항속 거리. 예, 맞습니다. 항속거리라는 단어 아시니까 역시 뭔 좀 아시는 게 있네요. 아니 근데 그게 멀리 간다고 해서 차세대면 예를 들어서 됐다 큰 비행기 하면 연료 많이 들어가니까 멀리 가잖아요. 예. 그게 6세대의 특징이 됩니다. 요게 대해서 약간 왜 그런다면 이게 비행기라든가 무기를 단순히 성능이 아니라 예. 정치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21세기의 주요 이제 중시되는 전쟁이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미래의 전쟁으로 지금 사람들이 예상한 거. 무인 드론.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붙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도 어지러워가지고 뭐 나토도 뭐 미국이 탈퇴한다는 판에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때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정말 중요하게 된 거고 유럽 대륙 밖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해서 원래 5세대 전투기는 전투행동 반경, 그러니까 작전을 할 수 있는 게 대충 약간 1000km 정도까지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6세대는 2500에서 3000km까지 갈 수 있다. 요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네. 그 앞에까지 이렇게 배로 실어간 다음에 거기서 뜨면 되고 아니면 왜 공중급유기도 있는데 네. 굳이 자기 혼자 급유 없이 날아가야 되고 그런 필요가 있나요? 요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표님이 다 아는데 이제 모른 척 하시는 아주 고등 미덕의 그걸 가시는데 현대전에서 미사일의 기능이 너무 높아지고 위성이 있으니까 큰 배라든가 큰 비행기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앞으로 상대할 때 어떤 비행기가 필요하냐, 괌에서 떠서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보다 짧게 가면 공중급유를 하면 공중급유가 눈에 잘 띄어서 이제 폭파되고 항공모함도 위성으로 다 보니까 둔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왜 항공모함에 진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항공모함 자체도 크지만 그 옆에 같이 선단이 가야 되잖아요. 네. 저 호송하는 거, 앞에 봐주는 거, 그 다음에 요격하는 거 다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싼 건데. 네. 그냥 전투기 혼자 갔다 올 수 있으면 멀리서도 네. 가성비 있게 갔다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항공모함에 탑재되더라도 항공모함이 멀리서, 그러니까 중국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괌에서 하와이 사이에 항공모함이 배치되어 있으면 중국이 그걸 공격하거나 이럴 수 있어도 미사일이 비싸지니까 제대로 많이 공격을 못 해요. 근데 만약에
미국 항공모함이 대만 근처까지 아주 근접해서 가면 그때는 싸고 저렴한 단거리 미사일로 막 쏴가지고. 미사일 막 쏴대기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이제 영국과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이 같이 만드는 GCAP라는 전투기고 유럽. 예, 크기나 무게가 KF-21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아, 이게 그렇게 큰 거예요? 예, 거의 KF-21이 한 17m 정도인데 이게 25m, 23m 정도 돼요. 아, 이게 이미지만 봤을 땐 모르는데. 이게 오.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보면 진짜 큰데 그러네. 이게 사람이 여기. 예,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중국과 싸우기 위한 이런 목적, 혹은 영국에서 러시아까지 직접 가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대형화가 된 겁니다. 이거요? 예, 요겁니다. 이게 유럽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다라는 뭐 청사진 같은 거죠. 예, 아직은 지금 또 요게 몰라요. 아마 이렇게 만들 건데 핵심은 날개가 굉장히 큽니다. 어. KF-21 날개 거의 2배 정도 돼요. 여기에 이제 연료. 맞습니다. 연료를 잔뜩 싣고 가서 멀리까지 가야 된다. 6세대 핵심은 항속거리 연료.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차세대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5세대 전투기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비가 좋은 거. 연비가 좋은 엔진을 항상 이야기를 하려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세대 전투기에 사용되는 엔진보다 연비가 거의 2배 정도 좋아지는 이런 차세대 엔진을 하고 있고 연비도 좋아야 되고. 지금 요게 나오는 이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롤스로이스랑 일본이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보다 연비가 20% 이상 좋아진 걸 넣었습니다. 아, 롤스로이스랑 일본. 예, 일본의 같이요? IHI라는 회사가 같이 만듭니다. 근데 유럽도 보면은 공동 개발한다고 해요. 네. 예전에 그 유로파이터도 네. 사실은 공동 개발이었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공동 개발하면 더 뭐 개발 속도가 빨라져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유럽이 선택한 방식이 공동 개발인데 조별 과제의 문제점도 같이 있다. 날로 먹는 애 있고. 네. 혼자 열심히 밤새는 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고집스럽게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고 라팔. 예, 영국의 유로파이터는 지금 유로파이터나 GCAP는 항상 파트너를 찾아요. 근데 항상 프랑스가 먼저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더 줄어들어요. 그럼 프랑스가 뭐 잘해서 그런 거예요?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사실 자기 자존심 때문이랑 산업적인 이유가 있는데 프랑스는 그 우리로 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 할 수 있는 스네크마, 뭐 샤프란이라고 하는 엔진 업체가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탈레스라고 해가지고 레이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제 공동 개발을 할 때 엔진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레이더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 그 프랑스 국내 방산체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야만 그 산업이 돌아가니까. 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랑 이렇게 공동 개발할 때 뭐 전자장비 네가 해, 엔진도 만들게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는 그걸 용납하지 못해서 이 프랑스랑 영국이 다른 길을 가는데 결론적으로 효율이 낮은 거는 이제 이 공동 개발입니다. 조별 과제, 밀리터리 매니아든 다 아는데 공동 개발이 어느 정도 느리냐? 일반적인 개발보다 한 5년 정도 느릴 수도 있어요, 거의. 이 나라 저 나라 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의견 합치도 잘 안 되고 네.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 사장님이 야 열심히 해 본부장들 다 모여 내 방으로 다 따라와 하면 되는데 네. 국가가 다르면 네.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나라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가지고 지금 이 비행기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KF-21이 네. 아직 이제 차세대 전투기가 나오면 이제 우리 KF-21 수출길이 막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너무 크니까 용도가 다르겠네요. 그것도 있고 수출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크면 KF-21 가격이 3배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솔직히 어디다 써요?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렇게 장거리 비행,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영국 본토에서 러시아를 막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탈리아도 개발하거든요. 예. 이탈리아는 그렇게 큰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위치적으로. 네, 지중해 연안이나 이런 거 막으면 돼가지고 이탈리아는 억지로 끌려가서 언제 떨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사실 이거를 사우디한테 이거를 사라고 그다음에 이제 물주로 해달라고 이미 영국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독일은 안 들어가요? 그럼 이 공동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는 FCAS라고 요거랑 비슷한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는 공동 개발의 파토가 얼마 전에 났어요. 요거는 그러면 영국, 이탈리아, 일본. 네. 예, 일본이 여기 끼어 있습니다. 일본도 혼자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비싸니까 사실 KF-21과는 시장이 다르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조별 과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6세대 전투기 개발비가 150조 원. 정말 KF-21 개발비가 얼마죠? 8조 원입니다. KF-21이 개발비가 8조 원인데
6세대 전투기는 그러니까 외신 보도를 보면 한 150조 원 든다. 그래서 어떤 국가도 6세대 전투기 개발비를 단독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지적이에요? 사양을 그렇게 만들면 그럴 수밖에 없고 KF-21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가 싼 이유가 엔진을 개발 안 해서가 제일 크고 아직은. 엔진을 수입해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성능 요구 성능 제가 KF-21 했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 성능 하지만 그 성능과 그 일정을 타협한 성능이기 때문에 최적화된 것이 최고의 성능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이런 차세대 전투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기능이라든가 성능을 요구하다 보니까 개발비가 폭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KF-21이랑 6세대 전투기를 미리 비교해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어불성설인 거고. 네, 맞습니다. 나오지도 않았고 네. 용도도 다르고. 네. 저는 KF-21이 50년 이상 생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쵸. 지금 뭐 F-16도 그렇고. F-16이 50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울고 먹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사실은 업데이트 하면서 뒤에 알파벳 붙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가성비가 경쟁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산 라인만 유지할 수 있다면. 아, 그러니까 단가를 계속 떨어뜨리면서 네. 대량 생산이 되고 네.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업데이트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전투기가 국산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네. 하죠. 그러면 이 측면에서는 어때요? 필요성 측면에서 우리도 지금 5세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4.5세대를 선택을 했는데 5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건지 건너뛰고 우리도 6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건지는. 기사로는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차세대 전투기 연구를 준비해서 2032년까지 차세대 전투기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이 뭐냐면 비행기인데 날지 않는 비행기예요. 모형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예. 비행기인데 날지 않는 비행기면 탕수육인데 먹지 않는 탕수육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탕수육으로 치면 우리가 탕수육을 처음 만들어 보기 때문에 이 탕수육을 진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배합이라든가 고기 양 같은 거를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크기의 비행기 모형을 만드는데 이것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앞서 말한 유럽산 스텔스 전투기 같은 완벽한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여기에 레이더도 달아요. 그리고 사람이 타는 캐노 그 조종석도 있고 조종석 유리도 다는데 엔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된 컨셉카. 네. 컨셉카가 사실 자기 동력이 없는 것처럼 근데 항공기가 스텔스라든가 이런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 형상이라든가 소재가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2032년까지 연구를 한 다음에 앞으로 방향성이 개선될 결정될 건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지금 개발하신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들이 갑론을박하고 싸우는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KF-21을 개량해가지고 4.5세대인데 5.5세대 그러니까 지금 F-35 같은 미국 전투기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은데 6세대가 아닌 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KF-21을 만들 때 그 설계하신 분들이 많이 아쉬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스텔스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텔스를 중요하게 만든 요소 같은 건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는 이런 기능이 이런 거를 확장을 할 수 없는데 KF-21은 그걸 확장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에 무기를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각 그 모서리 같은 데다가 전파업스 페인트 같은 걸 바르고 그 다음에 엔진도 국산 엔진 같은 걸 장착해가지고 5.5세대로 가자 이러면 20년 뒤에도 6세대가 나와도 6세대보다는 가격이나 성능은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대중화돼 있다. 5.5세대를. 네. 그걸로 가자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이제 이것도 이제 거의 고급 정보라서 이런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도 많이 당황하실 건데 6세대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 4.5세대를 지금까지 계속 그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그 경쟁에서 뒤처지고 경쟁 국가들이 더 좋은 걸 만들어 놓으면 이게 설 자리가 없다 해서 아예 새로운 걸 처음부터 만들자. 그리고 6세대 전투기 만들 때 150조 원 든다 했는데 한국은 그거보다는 싸게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우리 그런 DNA가 있다. 싸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주장이 서로 지금 사실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대한 결정은 사실 한 4, 5년 있다가 결정이 될 건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K방산의 경쟁력과 가성비는 사실 최고의 무기를 낸 게 아니라 일단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개량한 걸 내주고 이러면 이제 만족하고 이런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가성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 가능은 하겠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존 거를 업그레이드하자 이런 쪽이 가깝지만 요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아직도 치열하게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진짜 고급 정보인데 네. 그 유인기와 무인기의 싸움 그리고 업체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전투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 T-50이랑 KF-21 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만들잖아요. 예. 근데 스텔스 비행기는 사실은 대한항공이 더 잘 만듭니다. 오. 왜 이렇게 됐냐면 대한항공이 지금 비행기를 만드다가 군용기를 만든다는 거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뭐 맨날 뭐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선언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스텔스 무인기를 대한항공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인기 드론이죠. 네, 그거를 이제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만들어서 그 스텔스 전투기 들어가는 소재라든가 뭐 부품이나 페인트 이런 걸 어떻게 바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력이 좀 있어요. 아덱스에서 그 전시 했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덱스 가셨으니까 또 아시는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야심이 좀 있는 거예요. 요 기술을 활용해서 잘 레버리지를 찾으면 또 한 단계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거네. 예전에 그 탑건에서 나왔던 대사처럼 지금 누가 유인기 전투기를 모느냐. 다 예. 이제 드론 시대인데 예. 그때 되면은 천문학적인 돈 들여서 우리는 6세대 할 필요 없어.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남미까지 전투기 날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그 돈으로 무인기 더 잘 만들자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요게 바로 그 반대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그 사람이 탄 비행기 앞에 날아다니는 이 무인기를 카이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만들 것인가, 대한항공이 만들 것인가, 요게 또 볼만한 싸움거리입니다. 경쟁. 예, 원래 무인기에서의 강자가 대한항공이고 사람이 타는 유인기에서는 또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좀 크기 그쵸. 때문에 지금 둘 다 KF-21과 같이 작전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 이제 승자가 결정이 안 났고 각자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요게 KF-21이고. 예, 이 앞에 이제 요거는 FA-50 예, 경공격기. 예, 그러니까 요 뒤에 탄 사람이 이런 거 이제 조정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드느냐가 이제 또 핵심이 되네요. 네. 한국 항공우주산업 입장에서는 사람이 타는 무인기랑 같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서울에어쇼에서 보셨듯이 스텔스 무인기를 최초로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술력이 앞서 있고 연구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엔 아마 이제 둘이 협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이게서 대한항공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이 판도가 또 한국 방산업계 판도가 바꿔지는 대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또 있겠네요. 네. 그 지금 뭐 대한항공이 그냥 기술력만 자랑하려고 개발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여기 채택이 돼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꼭 한 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체계 아니에요. 통합을 해야 돼서? 한 개 업체만 참여한다는 게 결정이 안 돼서 제 생각에는 둘 다 되거나 아니면 크기랑 성능이 다양한 여러 종류를 이런 무인기를 통합하는 걸로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대한항공이 만들고 요거는 카이가 만들고 네, 맞습니다. 그 체계만 통합을 하면 다 같이 그냥 윈도우 쓰거나 네. iOS로 통합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실 요게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 요것도 한 대도 이렇게 거기 하라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 시장이 사실 유인기 시장보다 더 중요한데 사실 생긴 게 그렇게 멋있지 않고.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군용 차량도 옛날에는 그 아세아 자동차, 네. 기아차, 네. 그러니까 독점 공급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하물며 자동차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무인기를 여기저기서 만들면 나중에 이게 체계 통합이 잘 될까 모르겠네요.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사람이 탄 것보다 싸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인기는 과거의 그 KF-21이라든가 F-22 같은 이런 전투기랑 달라요. 몇 년간 쓰고 신기술이 나오면 도태되고 대량 생산이 필요합니다. 이건 미국도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 산업에서 앞으로 이제 항공 쪽에서는 막대한 산업적인 기회가 올 것이고 저 같은 매니아, 솔직히 말하면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 입장에서는 무인기 별로 멋이 없거든요. 사람이 탄 게 사실 좀 멋있어요. 그죠. 덕후들은 네, 사람이 그런데 몰아야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무인 혁명이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AI 엔트로피라든가 챗GPT가 바꾸는 것만큼 엄청난 변화랑 그리고 엄청나게 막대한 시장이 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네.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